오늘 맡은 칼슘 제품군들인 칼맥D, 칼디, 비타민 D, 그리고 튜어블 칼슘, 아이언 폴립 플러스, 파셀레늄 E 이렇게 6가지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거고요. 먼저 그 앞에 영양소 시간에 다 잘 공부하셨겠지만 칼슘제에 들어있는 영양소들과 그 하는 역할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칼슘을 잘 배우셨죠? 미네랄 시간에 다들 잘 배우셨을 텐데 칼슘 하면 보통 뼈와 치아를 구성한다는 거 외에도 정말 우리 몸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신경 흥분 전달에 관여하기도 하고요. 세포 분열에도 관여하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그리고 호르몬과 여러 효소들의 활성에도 관여하고요. 신경 전달 작용도 하고 체액의 산알칼리 평형에 관여를 합니다. 그리고 혈액 응고작용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도 그 칼슘하고 기량작용이고 짝꿍 영양소라고도 하는데, 마그네슘도 당뇨병 위험 감소도 시키고, 마그네슘이 결핍되면 기억력도 저하된다고 해요. 그리고 동맥경화랑도 관련이 있고요. 그리고 골밀도 감소를 줄여주고 골밀도를 높여주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또 비율이 2대1로 됐을 때 그 기량작용을 제일 잘한다고요. 제일 몸에서 제일 적합한 작용을 잘 한다고 하고, 여기 이제 비타민 D가 더해지면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뼈와 치아를 구성하고 신경, 근육 유지 이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또 뼈 건강에 집중해서 얘기를 나눠보면 먼저 왜 섭취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뼈를 먼저, 뼈 얘기도 이제 면역 골격 시간에 아마 많이 배우셨을 텐데, 직립보행의 비결이 우리는 이제 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뼈의 개수가 영유아랑 성인이랑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기들 뼈가 약간 무르다고 하잖아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 성장하면서 뼈가 또 붙고 이어지고 이렇게 하면서 성인의 뼈는 206개로 이렇게 줄어들고요. 뼈는 그냥 한 번 생기고 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성장이 멈춰 있는 조직이 아니라 일생 동안 지속적으로 생성과 성장 그리고 흡수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변하는 장기가 바로 뼈고요. 그리고 1년마다 10%의 뼈가 교체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러면 이제 10년 정도가 지나면 우리 몸은 모두 새로운 뼈로 교체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뼈는 이제 어린이와 사춘기를 이렇게 지나면서 20대에서 30대까지 골밀도가 제일 높고요. 그 30대가 지나면서는 누구나 골량이 조금씩 감소하다가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즘은 폐경이라 안 하고 완경기라 한다 하더라고요. 이때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면서 뼈가 급속도로 약해지는 그런 골 감소증이나 골다공증이나 이런 병들을 앓는 분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뼈 건강을 위해서라면 이 성장기에 키가 크고 골격이 커지고 할 때 칼슘 섭취를 충분히 해주고, 그리고 30대 이후에도 칼슘 섭취와 뭐 운동이나 이런 거에 뼈 건강에 이제 신경을 쓴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이런 일이 없이 튼튼한 뼈를 가진 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골다공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골다공증은 저는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냥 여성과 뭐 갱년기나 완경기가 된 여성분들이나 노인분들이 뼈가 약해지는 병이다. 그렇게 단순하게만 알고 있었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치료가 쉬운 질병도 아니고 진단하기도 힘들고 그 합병증이 어마어마하다는 거를 알게 됐거든요. 골다공증은 치료보다 예방의 중요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초기에는 증상이 없이 아주 천천히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골밀도 검사를 내가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그 하지 않는 이상 어떤 증상이나 이런 걸로는 진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병이고요. 이게 만약에 골다공증이 진행이 된다면 이게 삶의 질이나 크게는 생명하고 직결된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골다공증이 진행되는지 모르고 지내시던 뭐 할머니들이 이렇게 살짝 푹 넘어지시기만 했는데도 척추가 내려앉는다거나 아니면 대퇴부가 골절, 골반뼈 골절 그런 큰 뼈들 우리 몸에 되게 큰 뼈들이 골절되거나 이렇게 되면서 좀 힘들어하시고 일단 거동이 안 되고 이렇게만 해서 이렇게 되면서 80대에서 90대 이상의 그 사망 원인이 일단은 그 이 큰 뼈들의 골절,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큰 뼈가 골절이 되고 거동이 안 되고 그러면서 합병증이 오고 수술하면서 또 합병증이 오고 이런 그 사망 원인이 뭐 암이나 이런 것보다 골다공증이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뼈도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예방을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뼈는 콜라겐과 미네랄이 연결된 일종의 망상 조직이라고 하는데 뼈와 치아의 99%가 있으면 체액의 1% 정도가 있는데 이거는 체액의 혈액과 체액에 있는 이 1%가 어떻게 보면 생명하고 직결인 일을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몸에 60쪽의 세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정보 전달을 하고 그리고 혈액 속에 pH 향상성을 유지하는 데 쓰는 이 1%가 만약에 부족하면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뼈에서 이제 빼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뼈에서 녹여서 뺏은 이 칼슘은 다 쓰고 나서도 절대 뼈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얘는 이제 악성 칼슘이 돼서 혈액 속에 계속 이렇게 돌다가 혈관 속에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부분을 이렇게 시멘트처럼 이렇게 딱딱하게 발라버리면서 얘네가 이제 동맥경화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1%가 하는 일은 그렇고 일단 뼈의 생성과 교체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30대를 딱 기준으로 봤을 때 30대 이전에는 30대까지가 골밀도가 제일 높다고 했는데 30대 이전에는 이 그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조골세포, 뼈를 많이 만드는 세포가 어떻게 쉽게 말해서 만약 발달돼 있으면 30대가 넘어가면서는 뼈를 분해하는 파골세포가 더 발달되면서 뼈를 더 분해하는 이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이게 골 감소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대가 넘어가면 뼈 건강을 위해서 칼슘 섭취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얼마나 먹어야 할까? 여기도 이제 제가 지난 강의에 했던 일일 권장량과 뭐 치령 권장량과 또 필요량은 또 차이가 또 조금씩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먹으면 좋은데 칼슘 자체가 되게 흡수율이 낮은 미네랄이에요. 드셨을 때 흡수율이 어렸을 때는 흡수율이 그나마 잘 된다고 보면 성인이 되면 드시는 거 25% 정도밖에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더 잘 챙겨 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섭취자 비율을 보면 이렇게 칼슘의 부족이 되게 심각한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80% 정도가 칼슘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여성분들의 칼슘 부족이 더 심각하다는 것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우리 칼슘 권장량이 700에서 800mg인데 이만큼을 섭취하려면 우유 2잔과 멸치 1큰술, 두부 5분의 1모, 브로콜리, 생미역 이런 음식들을 골고루 매일매일 잘 챙겨 드셔야지 그런 칼슘 섭취를 이것도 근데 드신다고 다 흡수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흡수율이 높은 식품을 선택해서 섭취하는 게 꼭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칼슘 하면 우유를 되게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칼슘 하면 우유고 우유에 칼슘 함량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우유에 대한 논란은 계속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많이 마시게 되면 우유 같은 경우는 산성식품이기도 하고 동물성 단백질이 많아서 뭐 체기 향상성을 위해서 오히려 칼슘을 배출시킨다. 인이 많아서 또 칼슘을 배출시킨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도 하고 이 표는 우유 소비량이 많은 나라가
오히려 골절 발생률이나 골다공증 발생률이 높다는 말해주는 표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러면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되냐 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 여러 논란이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우유 소비량이 여기 나와 있는 나라만큼 많이 높은 나라는 아니고 200ml 한두 개 정도는 괜찮겠지만 그걸로 또 칼슘 섭취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칼슘만으로 우유만으로는 칼슘 섭취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또 다른 영양 다른 음식에서 섭취를 해도 흡수율이 낮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따로 칼슘 보충제를 드시는 것을 더 권장을 드립니다. 역할과 특징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칼슘은 인체 미네랄 중에 가장 많은 양을 차지를 해요. 그리고 야간에 섭취 시 수면을 돕는 역할도 하고요. 많이 부족한 미네랄이죠. 완경기 이후 여성이나 성장기 청소년들한테 더 많이 필요한 미네랄이고 그 대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칼슘 섭취가 충분하다면 대장 용종 발생률이 줄어든다는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심장병이나 뇌졸중, 심혈관 질환 예방 효과도 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되게 많이 선택해서 드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여러 가지 종류가 정말 많거든요. 검색해보면 정말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크게 뭐 인공 성분 칼슘에서 탄산 칼슘이 있고요. 이거는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구매를 하면 탄산 칼슘이 대부분이에요. 계속해서 근데 여러 칼슘제가 나오고 또 이름을 바꿔가면서 이게 더 좋은 칼슘제다, 더 흡수율이 높은 원료를 사용했다, 막 광고도 되게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것만 이게 제가 그 뭐지 검색하고 알아본 것만 대충 설명을 드리면 부연산칼슘 같은 경우는 위산 분비가 탄산칼슘을 먹었을 때 우리가 속이 불편하고 위장장애 이런 부작용들이 있는 게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더 많이 겪는 부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위산 분비가 약한 사람들이 드실 수 있는 칼슘제가 부연산 칼슘, 뭐 젖산 칼슘, 뭐 글루콘산 칼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칼슘 보충제하고 검색해보면 죄송합니다. 검색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어골칼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어골칼슘이라고 이게 생선 뼈를 가열해서 만든 칼슘 보충제인데 이게 우리 사람의 뼈를 이렇게 구성 성분을 보면 칼슘하고 인이 2대1로 들어있고 그 똑같은 비율로 먹어야지 흡수율이 높다.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어골칼슘인데 어골칼슘은 칼슘과 인이 2대1로 돼 있다고 해요. 2대1로 돼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들었을 때 우리는 인의 섭취율이 되게 많잖아요. 인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인과 칼슘을 1대1로 먹어야 되는데 인을 너무 많이 인이 많은 음식을 이미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이 칼슘을 배출시킨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이제 어골칼슘이 칼슘과 인이 2대1로 들어있다고 하는 게 되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를 또 보면 모유에 들어있는 칼슘이 칼슘과 인이 2대1로 들어있다. 그게 흡수율이 되게 높아서 우리는 똑같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우리는 신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단적으로 신생아가 모유만 먹는 신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이미 인이 많은 음식을 너무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오히려 흡수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굳이 가격이 높은 어골칼슘을 선택해서 드시는 거는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고 저는 소비자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고 이런 부분이 혹시 물어보는 소비자분이 계시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골칼슘이 가격이 절대 저렴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자연 유래 원료 칼슘, 해조칼슘이 있는데 해조칼슘도 크게 보면 탄산칼슘 안에 속해 있지만 여기에 효소나 조효소 또 각종 생리활성 물질 포함으로 흡수율을 높였고 또 다른 미네랄과 함께 섭취도 가능하고요. 또 칼슘의 섭취는 그 함량보다 속도에 더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보다 조금씩 나누어
드셨을 때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함께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세요? 뼈는 일생 동안 혈액을 만들고 무기질을 저장하면서 생성과 분해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죠. 소개합니다.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 사람의 손길이 거의 닿지 않는 아이슬란드의 빌두다르. 이곳에서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의 주 원재료인 석회 해조류가 채취됩니다. 그 중에서도 뉴트리서트의 엄격한 기준으로 골라 체내 흡수율이 높은 해조 칼슘을 얻습니다. 뉴트리라이트는 GPS 기술로 건강한 석회 해조류를 찾고 해저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개발된 석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또한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트리플 액션으로 흡수까지 고려한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을 완성하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평생 뼈 건강 솔루션. 뉴트리라이트 칼맥디 비타민 무기질. 뉴트리라이트. 네. 뉴트리라이트에는 3가지 칼슘 제품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제품인 칼맥디 제품이고요. 여기는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가 적당한 비율로 들어있고, 아까 말했던 그 청정한 바다의 그 해조분말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부담 없이 삼킬 수 있는 작은 정제 형태로 물하고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가 있고요. 섭취 대상자 같은 경우는 임산부, 수유부, 완경기 여성,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 청소년, 뼈 건강 관리를 하고 싶은 장노년층, 그리고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칼슘 섭취가 부족한 분, 운동을 또 즐겨 하시는 분들도 권장하고요. 하루에 2알, 2번, 아침, 저녁으로 드시는 제품이고요. 아까 영상에서 다 나왔지만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D의 트리플 액션으로 딱 그 흡수율을 높인 제품이고요. 비타민 D가 나중에도 할 거지만 되게 많이 부족한데 비타민 D가 같이 함유돼 있고, 석회 해조류를 칼슘의 주 원료로 포함을 시켰고, 굴껍질과 석회 해조류에서 얻은 깨끗한 원료의 칼슘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칼디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칼맥디랑 다르게 씹어 드시는 추어블 타입이고, 여기는 마그네슘은 안 들었어요. 칼슘과 비타민 D가 들었고, 제가 본사에 전화해서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왜 이 제품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칼맥디에 비해서 약간 칼슘 함량이 낮은 편이고, 만약에 칼슘 보충을 원하는 소비자분들이 있으면 칼맥디를 권장하면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다른 우리 뭐 더블엑스나 뭐 아이 같으면 뭐 뉴트리키즈나 이렇게 드시고 계신 분한테 추가로 이렇게 권할 때 칼슘과 비타민 D 들어있는 이 제품을 권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칼슘 보충이 아주 확실하게 필요하신 분보다 다른 제품을 드시면서 또 칼슘을 보충하고 싶은 분들한테 권장하면 되는 제품인 것 같아요. 또 추어블 타입이어서 아이들부터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권하시면 될 것 같고요. 청량감 주는 스피아비트 향으로 되게 취향 맛이라고도 하는데, 먹었을 때 입안이 또 상쾌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억을 칼슘, 이건 키즈용이에요. 어린이 키즈용이고, 카라멜 제형이도 뉴트리키즈 추억을 칼슘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칼슘과 마그네슘과 비타민 D가 다 같이 들어있습니다. 코코아 맛으로 호불호 없이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맛이고, 11살 이하 어린이는 하루에 한 개, 12세 사춘기에 들어가는 어린이 같은 경우는 하루에 2개씩
이렇게 먹으면 되는 제품이고, 카라멜 제형으로 되어 있고, 뭐 타사 제품에 비해서 이 제형에 비해서는 함량이 되게 높게 나온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칼슘과 비타민 D와 마그네슘이 함량 부분에서 적지 않은 양이 들어있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장량은 이렇게 있고, 우리 제품에 대한 제품 함량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었는데, 칼디와 칼맥디와 추어블 칼슘 이렇게 들어있고, 비타민 D 들어있는 양도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량이나 이런 거를 참고하셔서 권장을 적정 나이에 맞게 또 권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비타민 D 제품으로 넘어가고요. 비타민 D도 햇볕을 우리가 햇볕을 쬐면 이렇게 저절로 몸에서 체내 합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집중하지 않았던 비타민이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이게 많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많이 각광받고 있고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비타민 D가 조금 부족한 게 아니라 엄청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은 86.8, 여성은 94.3%가 부족하다고 해요.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증가가 5년 전 대비해서 7배나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특히 우리나라 여성 같은 경우가 특히 더 비타민 농도가 되게 많이 낮다고 하거든요. 93.3%는 거의 다 대부분 부족하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비타민 D는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는 영양소이긴 하지만 바쁜 학업과 업무 그리고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실내 생활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잘 바르고 있기 때문에 또 비타민 D 결핍이 더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자연적으로 비타민 D를 합성하려면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 30분 동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고 햇볕을 쬐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죠. 기미가 올라오고 난리가 날 거기 때문에 이런 피부 건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볕도 비타민 D 합성이 가능한가? 절대 가능하지가 않다고 하거든요. 창문을 열고, 정말 햇볕을 쬐서 비타민 D를 합성을 하려면 창문을 열고 팔다리를 다 노출시키고, 그렇게 해서 한 20분 이상을 햇빛을 쬐야지 비타민 D가 충분한 양이 합성이 된다고 하거든요. 현대인의 라이프에서는 되게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비타민 D 결핍 치료 현황을 보면 되게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몇 년 사이에, 한 5년 사이에 정말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되게 드물게도 보건복지부에서 충분 섭취량 권장량을 2배로 상향 조정을 했어요. 5마이크로그램이었는데 10마이크로그램으로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한 그런 비타민이고요. 부족한 게 되게 심각하다는 거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비타민 D를 하루 평균 권장량이 신생아에서 취약 아동까지는 400IU를 권장하고요. 8세에서 성인까지는 1000에서 2000IU, 임산부는 2000에서 4000IU. 단위가 조금 헷갈려서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제품이나 이런 거에는 또 마이크로그램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IU로 환산을 하면 10마이크로그램은 400IU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에서 2000IU를 먹으려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얼마를 마이크로그램으로 계산하면 얼마를 먹어야 될지. 그리고 또 병원에서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많이 해요. 이거를 검사한 지도 거의 1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아이를 가지고 임신했을 때는 이런 검사를 안 했는데, 한 10여 년 전부터는 임신 초기 검사에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농도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임신 초기부터 이제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
처방전도 나오고 이렇게 드셔야 된다고 영양제를 구매를 하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본래 농도를 보면 혈중에 30 나노그램 per 밀리리터 이만큼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보는데 20 이하면 결핍이라고 보고요. 20에서 30 사이는 또 부족이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평균 혈중 농도가 18.5로 그러니까 되게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이 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혈중 농도가 10에서 20 사이, 한국인이 18.3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이 30 이상이 돼야지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최소 1700 IU는 드셔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드시고 있는 제품에 들어있는 비타민 D를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XX에는 400 IU가 있어요. 칼맥 D 아침 저녁으로 드셨을 때 400 IU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 D 한 알에 1000 IU 이렇게 드시면 하루 1800 IU로 아주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양을 드실 수가 있고요. 비타민 D도 이렇게 종류가 있습니다. D2가 있고 D3가 이제 크게 나누면 D2는 식물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D3는 그 동물성이라고 보시면 쉽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D2는 주로 효모나 버섯류에 들어 있고요. D3는 동물성 기름 성분으로 추출해서 만드는 제품이고 대부분 제재에 들어있는 게 D3 형태가 대부분이라고 해요. 시중에는 D3가 그러면 아직 이것도 조금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반감기가 일단 더 길고 그렇게 해서 건강기능식품에는 D3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뉴트라이트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D2와 D3가 함께 들어있어요. 우리가 버섯류의 비타민이라고 하잖아요. 비타민 D가. 그래서 같이 들어있어서 함량도 원료도 충족시키는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 D는 일단 부족하면 구루뼈, 뼈 건강에 영향을 준다. 이것뿐만 아니라 수명을 늘려주는 첫 번째 영양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전문가 중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피부에서 합성을 하긴 하는데 이게 또 지방 조직에 흡수가 된대요. 그래서 지방은 또 흡수된 거를 쉽게 놔주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 D, 비만 환자는 비타민 D가 부족하기가 쉽고 이게 악순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장에서 칼슘 흡수를 돕고 뼈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도 하고요. 면역 비타민이기도 합니다. 비타민 D는. 면역 담당 백혈구에 비타민 D 수용체가 있어서 백혈구는 비타민 D를 통해서 염증 물질을 억제하고 면역 단백질도 만드는 역할을 도와주는 거죠. 비타민 D는. 그리고 항암 비타민이라고 해요. 대장암 발병률과 비타민 D 혈중 농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률 증가와 비타민 D 부족과 관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하루에 2000 IU 이상 섭취했을 때 대장암이나 유방암이나 전립선암 발병률을 50에서 60% 정도 줄여준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병원에 가시면 또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하면 주사로 맞으시기도 하고 이걸 많이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이제 친정아버지가 항암 폐암 투병을 조금 몇 년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그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했는데 일단 드시는 제품들이 XX랑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항상 합격점을 받으셨었거든요. 비타민 D 농도가 되게 충분하다. 거기에 따라서 다른 투병하시는 분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되게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항상 좋으셨거든요. 우월하시고 일상생활도 다 잘 하셨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비타민 D도 되게 얘기를 많이 하는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비타민 D는 음식으로 섭취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많이 들어있는 제품, 그 식품 자체가 동물 내장이나 뭐 열풍 건조제 버섯이나 이런 데 들어있고, 우유나 뭐 여러 제품에도 들어있는데 되게 조금씩 들어있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가 힘들고, 이거 음식으로 섭취한 것 또한 우리가 햇볕을 잘 쬐고 해야지 또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꼭 추가로 섭취를 해야 되는 비타민이고요.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위해서 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1500에서 2000 IU 섭취를 권장한다.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흡수율이 다르지만 충분히 섭취하실 수 있으면 꼭 또 드시기도 되게 편한 제품,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되는 제품이고 가격적으로도 되게 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꼭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자연에서 찾고 과학으로 완성한 뉴트라이트 비타민 D 제품이 있고요. 이게 드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자연의 우수한 비타민 D 공급원인 버섯을 주 원료로 해서 현대인의 비타민 D 부족을 넉넉히 채워주는 제품이고요. 이 작은 한 통이 3개월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루에 하나, 하루 한 번만 드시면 되는 제품이고, 식물 중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D를 함유한 버섯 유래 비타민 D에 버섯이 들어있는 버섯을 원료로 해서 만든 비타민 D 제품이 시중에 정말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딜서튼 농장에서 버섯 포자 발화부터 건조까지 철저한 관리 시스템으로 관리된 그런 원료를 사용했고요. 그 자연광을 닮은 UV 테크놀로지 버섯을 건조시켜서 살균해서 이렇게 만든 원료고, 1일 기준치 2.5배 비타민 D. 실제로 기준 권장량보다는 조금 권장량이 좀 낮긴 한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1,500에서 2,000 IU 정도를 드시려면 부족하지만 이거 하나를 또 추가로 드시면 하나에 1,000 IU라는 함량이 있기 때문에 꼭 다른 제품과 섭취를 하면 충분할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철분과 엽산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시간이 많이 남을 것 같은데. 네,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과 효소를 포함한 많은 체내 단백질 구성 성분으로 헤모글로빈을 구성해서 폐로 들어온 탄소를 세포로 운반하고 세포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폐로 운반해서 방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이거 철분 또한 영양소 시간에 공부를 하셨고요.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철분은 미토콘드리아의 전자 전달계에 작용하는 효소 구성 성분으로 에너지 대사에도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임기 여성, 임산부, 수유부한테 더 중요하고, 그리고 성장기 어린이한테도, 성장기 아이들한테도 많이 필요한 게 또 철분입니다. 엽산도 비타민 B9 중에 하나, 어저께 또 비타민 B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죠. 새로운 세포와 혈액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물질이고요. 세포 분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유아기, 성장기, 임신기, 수유에 많이 필요하고, 이때 또 부족하기가 쉽다고 해요. 그래서 위장 점막과 같이 세포 수명이 짧은 조직은 엽산이 부족하면 새로운 세포를 빨리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세포를 계속 만들게 되잖아요. 세포 생성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태아의 세포 분열도 계속 일어나고, 그래서 하루 권장량의 2배인 500 마이크로그램으로 늘어나고, 이때 이 엽산이 태아의 신경관을 만들고 잘 자라게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엽산 같은 경우는 임신했을 때가 아니라 임신 준비 단계부터 드셔야 되는 영양제잖아요. 그래서 엽산도 잘 챙겨 드셔야 되고요. 뉴트라이트 제품은 아이언 폴리 플러스라는 제품이 있고요. 여기는 철분과 엽산과 칼슘까지 이렇게 잘 들어있는 제품이고, 보통 임신을 준비하는 분이나 성장기 청소년들, 그리고 또 평소 빈혈이 있거나 철분 섭취, 엽산 섭취를 원하는 분들께 권장을 해드리고, 철분의 역할, 엽산의 역할은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엽산은 또
새로운 세포와 말씀을 드렸죠. 새로운 세포와 혈액 생성에 필요하기도 하고 태아 신경관 정상 발달에 필요하고요. 그 호모시스테인을 정상 유지하는 데 또 필요로 하는 그런 영양소입니다. 보통 빈혈이 있으신 분들이 철분 보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빈혈의 진단 기준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이에 따라서 헤모글로빈으로 보통 빈혈을 진단하잖아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6개월에서 4세까지, 5세에서 11세 이렇게 또 임산부랑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빈혈은 주요 증상이 정말 다양합니다. 일단은 너무 필요하기도 하고요. 피부가 창백하고 불규칙적인 심장박동, 숨이 찰 때도 있고 가슴 통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일 쉽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어지러움이죠. 그리고 팔다리에 저리고 또 손발이 차고 이런 것도 빈혈의 주요 증상이라고 알 수 있고, 보통 아기들도 6개월 정도까지는 모체에서 받은 철분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모체에서 받은 철분이 다 소진되기 때문에 이유식을 시작하면서 매일 소고기나 이런 거를 먹여서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해야 된다. 이렇게 병원에서 소아과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9개월이 지나고 돌이 다 돼가는 아이가 이유 없이 복채거나 되게 우리 아이가 좀 까칠하다 뭐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혹시 해봤는데 빈혈인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빈혈이 있으면 일단 너무 피로하고 힘드니까 아기들 같은 경우 되게 잠도 잘 안 자고 까칠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고요. 어른도 이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빈혈이 있다는 거는 특히 임산부 같은 경우는 혈액량이 일반 사람보다 40% 정도가 늘어난다고 해요. 그러면 40% 정도가 늘어나면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혈색소도 똑같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철분 부족으로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철분을 섭취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그런 빈혈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심장에 일단 엄청 무리가 가하게 되는 거죠. 곳곳에 이제 산소를 전달을 해야 되는데 헤모글로빈이 그러면 그게 부족하다 보면 심장이 왜 한 번 뛸 거를 2번 뛰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온몸에 무리가 가는 그런 질병이기 때문에 빈혈은 꼭 조심하시고 철분이 부족하지 않게끔 그렇게 철분 섭취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철분제는 크게 햄철과 비햄철 이 두 가지로 나눠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또 뭐 세부적으로 이가철, 삼가철 있지만 이 크게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리면 햄철 같은 경우는 동물성이고 흡수력이 비햄철에 비해서 좋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페리친 철분제로 인체의 저장철과 가장 흡사하고 위장장애나 변비에 어떤 부작용이 좀 적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그런데 동물성이기 때문에 동물의 항생제 사용이나 뭐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죠. 그리고 대장암과 뇌수 위험이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흡수율이 25%에서 35% 정도가 된다고 해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비햄철은 일반적으로 철분제 중에는 약국에 파는 철분제 포함해서 다 비햄철 제품이 많고요. 비햄철은 비동물성이고 이거는 햄철에 비해서는 흡수력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몸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그거는 철분이 내 몸에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보통 10% 내외로 이렇게 흡수율이 그렇다가 내 몸에 부족하다고 하면 최대 50%까지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나 아니면 철분이 많이 부족한 빈혈 수치가 좀 낮은 사람들은 오히려 비햄철 제품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체내 그러니까 부족 상황에 따라 흡수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게 비햄철이고요. 여기는 이게 흡수력도 약간 떨어지는 그것도 있고 위장장애나 변비의 부작용이 있다는 또 단점도 있는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지라이트 아이언 폴리 플러스 같은 경우는 비햄철 제품이지만 철분과 엽산을 보충해주는
제품으로 시금치 분말과 굴껍질 분말, 어떤 자연 유래 원료와 유기화 효소를 함께 함유하고 있어서 안정성과 부작용을 줄인 철분 엽산 보충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물 농축물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여성과 임산부 건강에 필수적인 철분과 엽산 보충 제품이고 하루 기준치 대비 10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엽산도 충분히 들었고 시금치 분말 이렇게 자연 유래 원료가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사춘기 및 가임기 여성 또는 임산부 및 수유부 섭취를 권장하고 또 급격한 신체 성장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도 철분이나 엽산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청소년한테도 권장하고요. 식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철분의 섭취를 증가시키고자 하는 분한테 권하면 되고 하루에 하루 2번 드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임산부라면 2배로 그냥 권장하고 섭취 방법을 2배로 하루에 2알 2번 드세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정상적으로 철분이 되게 부족한 임산부들이 많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권장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셀레늄 제품으로 넘어가면 셀레늄은 이것도 미네랄이죠. 미량 원소 무기질로 산소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자유기로부터 세포를 지키는 항산화 효소의 주요 구성 성분입니다. 비타민 E와 함께 지질의 산화를 방지하고 세포막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하루에 50마이크로그램에서 200마이크로그램까지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품을 통해서 섭취했고 이게 부족하지 않은 미네랄이었는데 지역에 따라 토양에 들어있는 셀레늄의 양이 다르기도 하고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서 셀레늄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래서 셀레늄 결핍이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제품으로 보충용 제품을 섭취 권장하는 미네랄이고요. 저는 셀레늄에 관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활성산소 잡는 항산화 미네랄 셀레늄. 셀레늄은 미네랄 중에서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셀레늄을 푸른빛의 마법사 또는 기적의 원소, 꿈의 원소라고도 부르고 있을 정도로 셀레늄에 관한 많은 관심과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셀레늄은 활성산소를 비롯한 유해 물질을 해독해서 독소로부터 우리 몸이 파괴되는 것을 막습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요, 활성산소를 중화할 수 있는 또 다른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치온 성분을 활성화시키면서 이외에도 우리 인체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성분들, 여러 가지 성분들을 활성화시키는 작용까지 돕습니다. 나 지금 셀레늄, 그러니까 나도 특별히 뭐 챙겨본 적은 없어요. 셀레늄도 모자라면 문제가 돼요? 실제로 이제 셀레늄 복용과 암 발생률이 굉장히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예를 들자면 상대적으로 혈중 내 셀레늄 농도가 낮으신 분들은 높은 분들에 비해서 암의 발생률 그리고 재발률, 전이율이 훨씬 더 높다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핀란드에서 1만 2천여 명의 말기암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이분들이 정상인들에 비해서 그 셀레늄 농도가 6분의 1 이하, 그러니까 6배 정도 적다고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아까 말했던 그 셀레늄 같은 경우는 또 40대가 넘어가면 항산화 효소의 구성 성분인 글루타치온이나 뭐 SOD 효소가 줄어드는데 이런 효소의 활성화에 필수적인 그런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땅마다 셀레늄 함량이 다 다르다고 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토의 70%가 셀레늄 함량이 낮은 화강암과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더 부족한 상황이고, 또 그 화학 비료 때문에 그 토양의 산성화로 그 미네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없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량이 예전에 비교해서 봤을 때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이만큼 양을 또 드실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충해줘야 되는 영양소고요. 파셀레늄 E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일상 식사에서 부족하기 쉬운 항산화 영양소이기도 하고요. 한 알에 셀레늄 25, 비타민 E 10.05, 칼슘까지 이렇게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항산화 영양소인 비타민 E와 골격과 치아 형성을 돕는 칼슘이 또 제공되어 있고 뉴질랜드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파슬리 농축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보다 1970배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고 해요. 지질의 산화 방지를 돕고 그 세포와 세포막을 보호하는 역할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질병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백내장이나 천식, 비염, 갑상선 기능 저하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고 심장병 예방과 개선, 그리고 중금속도 외부로 배출을 잘 시킨다고 합니다. 남성 불임과 아토피 개선, 폐암 발병률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강력한 항산화 영양소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또 40대가 넘어간다면 보충해줘야 되는 제품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네, 너무 빨리 마친 것 같은데 어떡하죠?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